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로비 금액으로 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업체인 대만 TSMC보다 같은 기간 동안 2배가량 더 많은 돈을 로비에 쓴 건데요.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대미 로비 금액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네, 미국 정치자금 추적단체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54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8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권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인 셈인데요. 지난 2021년 300만 달러 선이던 대미 로비 금액 규모는 2022년 500만 달러대로 커졌고 2023년엔 600만 달러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31만 5천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식 당시 10만 달러를 냈는데 이때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액수를 기부했습니다. 삼성그룹 전반으로 넓혀보면 로비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698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이자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보다 2배 더 많이 썼다고 하는데 TSMC의 로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TSMC는 같은 기간 301만 달러를 로비 금액으로 쓰면서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받았던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우려에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삼성을 둘러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로비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불거진 유심 해킹 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이후 이용자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심카드 무료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SK텔레콤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네, 유영상 대표가 오늘 오전 고객정보 보호 조치 강화 설명회를 열고 악성 코드로 인한 최근 유심 해킹 사고의 이용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들에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유심 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교체가 가능하며 교체 대상은 다음 주 월요일 기준 SK텔레콤 가입자라면 1인당 1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자비로 유심을 이미 교체한 고객들에게도 소급 적용해 납부한 교체 비용을 환급해주기로 했고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심 교체 첫날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일 교체가 어려울 경우 사전 예약 신청을 하면 추후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늦장 대응 논란도 일고 있죠. 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측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는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습니다. 이어 5시간 후인 11시 20분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는데요. SK텔레콤이 키사의 사고를 보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으로 이미 24시간 시한을 한참 넘겼습니다. SK텔레콤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려다 신고가 늦어졌을 뿐 고의성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처럼 해킹 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카카오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을 확보해서 SK브로드밴드의 지분을 인수하고 미래동력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SK텔레콤이 카카오의 지분을 정리한다고요?
네,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카카오 주식수는 총 1,081만 8,510주인데요. 이는 4,133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은 해당 지분 전량을 시간의 대량 매매,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오늘 공시했는데요.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카카오와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SK 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자금 확보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금 마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SK 브로드밴드 인수를 위해서 이제 지분 매입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과 미래에셋그룹 등이 보유한 SK 브로드밴드 지분 24.8%를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당시 태광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이 보유한 SK 브로드밴드 지분은 각각 16.75%와 8.01%로 집계됐습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까지 해당 지분을 주당 11,511원으로 평가해 총 1조 1,500억 원에 매수할 계획인데요. 해당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SK 브로드밴드는 실질적으로 SK텔레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 부담이 줄면서 해외 여행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얼마나 낮아지나요?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를 전달 대비 최대 22% 인하할 예정입니다. 노선거리에 따라 최대 99,000원에서 76,500원까지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 기존보다 최대 21% 낮춘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달러로 유류 할증료를 받는 진에어도 최대 4달러까지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저렴해집니다. 이는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 값 부담이 줄면 수요도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만큼 유류 할증료 인하로 인해 여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인 6일까지 합하면 최대 6일간의 연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경우 해당 날짜에 제주행 항공편이 대부분 팔린 상태입니다. 해외여행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분기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860만 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황금 연휴에 하루 평균 21만 명가량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의 연체율이 전달에 이어 또 오르면서 6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처럼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이 켜지면서 어려운 사람은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연체율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달 말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전달보다 3천억 원 줄었는데 연체 채권 정리 규모도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중소법인과 개인 사업자 대출 등 중소기업 연체율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연체율이 오른 건데요. 중소법인 연체율은 0.9%,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6%로 각각 한 달 새 0.08%포인트, 0.06%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달과 비슷했고요.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대출 받기도 더 힘들어지겠네요. 네,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 고삐를 더 바짝 쥐는 모습인데요.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6으로 전분기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 분기 사이에 대출 태도 완화보다 강화를 택한 은행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올해 2분기 대기업 대출은 완화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태도는 강화돼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인수에 나섭니다.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해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교보생명이 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요?
네, 교보생명이 이르면 다음 주 긴급 이사회를 열어 SBI 저축은행 인수한건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최근 교보생명은 일본 SBI 그룹과 SBI 저축은행 지분 30%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교보생명은 우선 지분을 약 30%를 사들인 후 1년 내로 20% 이상을 추가로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공동경영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SBI 저축은행 지분 30% 가치는 6천억 원대로 지분 50%의 가치는 약 1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가 이렇게 저축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지주사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2월 금융지주사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계열사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현재 교보생명은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명, 교보증권, 교보자산신탁, 교보악사 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뒀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카드, 손해보험, 캐피털 등을 보유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SBI 저축은행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4조 289억 원으로 저축은행 업계 1위인데 2016년 이후 9년 연속 업계 최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이 자회사 캐롯 손해보험 흡수합병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손보는 캐롯 손보 주식 2,586만 4,084주를 약 2,056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취득 대상은 팀앤 모빌리티, 현대자동차, 알토스 벤처스 등 타법인 보유 주식으로 주식 취득을 완료하면 한화손보의 캐롯 손보 지분율은 98.3%가 됩니다. 기업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최근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 EN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해 수차례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 ENC와 현대 엔지니어링 본사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먼저 포스코 ENC의 압수수색은 이번 달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90여 명은 오늘 오전부터 터널 시공사인 포스코 ENC 본사와 공사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원화청 건설사 본사, 현장 사무실, 감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요. 앞서 지난 11일 광명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고용부는 포스코 ENC를 상대로 중대산업재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ENC는 이 사고뿐만 아니라 올해 수차례 사망사고를 냈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과는 또 별개로 집중조사에도 나선다고요? 네, 포스코 ENC는 올해만 해도 공사 현장에서 4월 현재까지 사망 2명, 부상 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낸 현대 엔지니어링도 올해 3차례 중대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포스코 ENC는 사고가 반복해 발생됐기 때문에 회사 전반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사고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조사뿐 아니라 회사의 산업안전관리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포스코 ENC와 현대 엔지니어링 본사 차원에서 현장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안전예산 비용 관리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방침인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 감독이 끝나면 본사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조사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스코 ENC는 회사의 안전관리 투자, 예산 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디 윤지혜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이어 중국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리는 징동닷컴이 한국 진출을 추진합니다. 국내에 물류센터를 짓고 직진출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라 이커머스 먹이사슬은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물류센터가 이미 지어진 건가요? 네, 징동닷컴은 한국법인 징동코리아를 세우고 인천과 이천에 자체 물류센터를 열었습니다. 인천물류센터는 국내 뷰티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창구로 이천물류센터는 반려동물 용품 판매업체 전용 창고로 사용될 걸로 보입니다.
징동은 이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선 12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는데요. 이를 위해 CJ 대한통운과도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징동은 쿠팡과 아마존처럼 직접 물건을 사서 자체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에서 소비자용 플랫폼부터 개설하는 사업 방식이었다면 징동은 물류망을 갖춘 뒤 판매 플랫폼도 운영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징동닷컴까지 뛰어들면서 중국 이커머스들의 국내 진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징동은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이 1조 1,588억 위안, 우리 돈 약 228조 원 수준으로 알리바바와 테무를 운영하는 판더더 홀딩스를 앞섰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의 강자 쿠팡의 매출보다도 5배 많은 규모인 만큼 징동의 국내 진출은 업계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기 어려워진 만큼 성장성 높은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음식점에 동반할 때 여전히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이 쉬워진다고요?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즐겨 찾던 애견 카페가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 제조나 취식 공간과 반려동물을 벽 또는 층으로 완벽히 분리해야 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는 8월부터 이런 규정이 대폭 완화돼 이제 일반 음식점과 카페에도 칸막이 등만 설치하면 강아지나 고양이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8월쯤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그런데 또 모든 음식점에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적용이 됩니다. 출입 대상도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 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반드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고정 장치를 설치하고 음식물에는 뚜껑을 사용하며 전용 쓰레기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스타벅스가 애견 메뉴 준비에 들어가는 등 1,000만 반려동물 수요를 잡으려는 업계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이 두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통합 출범한 조직입니다. 대통령은 없지만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지역은행들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는데요.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투자하려는 대상이 지방은행들인가 보죠? 아닙니다. 비수도권에 거점을 둔 은행과 지역 이전 공공기관 모두가 대상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관건은 지역 내 대출액을 늘릴 수 있는지와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의 추가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한 뒤 안을 확정해서 올해 4분기 중에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합의가 된 부분부터 집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역 재투자는 통상 가산점의 영역입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때나 시도 지자체나 교육청 등의 자체 금고은행 선정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식인데요. 다만 금융위원회는 인센티브 지급 등 규제 완화를 추가로 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지역 재투자 확대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면 은행들은 싫어하겠어요. 네,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하면서 지역 재투자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은행들의 경우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에 따라 대출 규모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지역 내 추가 출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해마다 8월에 금융회사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하나, 기업, 농협은행과 IM뱅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정도의 지역 재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현직자는 이동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 약 120억 원을 신고한 이 청장에 이어 66억 원을 신고한 김선조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과 32억 원을 신고한 배영권 대구교육대 부총장 순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퇴직자 가운데선 감사원장 대행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66억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52억 원을 신고한 정재호 전 주중 한국대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미국의 관세 인상 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CEO는 어제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관세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수용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여파는 2분기부터 시작될 거라며 관세 대응 관련해 미국 공장 증설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